네, 엊그제 또 논문 표절 논란이 또 휘몰아쳤죠.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과연 이게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논문 표절 문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제기됐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갔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이제 표절률로 시작이 됐죠. 표절률. 그리고 이제 이 표절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천차만별이죠. 어떤 곳에서는 20%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 어떤 곳에서는 뭐 30%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 문제가 되는 건지도 제시를 못하지만 그냥 어렴풋이 요 정도 이상이면 상당히 문제 있는 논문인 것이다. 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표절률이 되었을 때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가하고 비난을 받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달 전인가 이제 모 방송국의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뉘앙스는 뭐제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대부분 이제 이 표절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위 논문이었지 않습니까? 학위 논문.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위 논문을 누가 쓰는 거죠? 학생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위 받으려고 쓰는 논문이죠. 그리고 이 학위 논문의 통과, 물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지도가 있었겠지만, 그 통과되고 이 통과가 된 다음에 이 학생이 얻는 게 뭐죠? 학위를 얻는 거죠, 학위. 이 학위 누가 줍니까? 그 대학에서 이제 그 대학 이름으로 주는 거겠죠. 물론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그 관할 기관에 의해서 이제 뭐 수여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학교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학위 논문의 책임은 결국에는 학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학위 논문의 저자, 주체가 누구냐면 이 학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학원생 분들은 그렇게 다 안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논문 쓸 줄 압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는 학생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떠들어 제끼고 그다음에 뭐 컨설팅을 한답시고 뭐 까부러 제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좀 논문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논문 잘 쓴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감을 좀 잡은 거예요. 20년 정도가 지나니까. 근데 이제 대학원 들어온 지 뭐 1년, 2년, 3년, 4년 요 정도 되신 분들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논문 쓸 줄 알아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논문 감 잡은 적이 있습니까?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은 논문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뭐 못 쓴다고는 할 수 없지만 논문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아니다. 저는 학생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수는 논문 잘 쓰는 사람이다? 아니 물론 잘 쓰는 교수님도 계세요. 딱 감 잡고. 근데 교수님들 중에서도요. 감 못 잡은 사람 소위 말해서 천지 빽깔입니다. 예. 학생보다 더 감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이 교수님들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논문 쓰는 사람인지, 잘 쓰는 사람인지, 감을 잡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학생들이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논문 좀 감 잡고 쓰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논문을 뭐 못 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잘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쓴 학위 논문이 일단 첫 번째 어떤 완벽한 그런 논문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죠. 그거를 이제 교수님이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선배 쓴 논문 한번 찾아봅시다. 당신의 지도 교수가 지도해서 도장 찍고 통과된 당신의 선배 논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리스 같은 데서 막 찾아와요. 이게 똑같은 지도 교수 밑에서 나온 그 선배 논문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논문, 저는 이 선배가 고지고대로 선배의 능력으로 썼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지도 교수님 작품이에요. 지도 교수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학생이 온전하게 썼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건 지도 교수님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로, 학생은 난 이거 주제 쓰기 싫은데 지도 교수님이 주제 막 잡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스타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석 기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문장체로, 뭐 그렇게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논문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위 논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은 뭐 잘 모른 채 지도 교수님의 어떤 지도에 의해서 거의 뭐 합작품이다. 다만 이제 그 영광은 학생이 얻어서 학위를 받고 나가는 거겠지만 거의 지도 교수님하고 합작품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 어떤 문제? 표절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지도 교수의 어떤 책임이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봅시다. 학생은 일단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모든 영광을 학생이 받은 것 뿐이야. 근데 이건 거의 지도 교수 작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작품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뭐 지도 교수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거는. 이 지도 교수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구장창 하는 말이 뭐냐면 지도 교수가 논문 지도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본인이 그 대학 행정실에 나 논문 지도 못 하겠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좀 제대로 된 지도를 받아서 나중에 이 학생한테 전부 다 문제가 생기면 다 몰빵이 되고 영광이 생겨도 이 학생이 다 영광이 가지는 건데 그 왜 자기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바쁘다고 나중에 빠지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사람 한 명 문의가 왔었어요. 지도 교수가 자기 출장 간다고 다음 학기에 쓰자고. 자기가 그렇게 바쁠 것 같으면 다른 교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잘 하는 교수한테. 그래서 이게 지도 교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학생은 좀 불쌍한 존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자기가 지도 교수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또는 지도 교수가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지도 교수한테 로비를 해서 막 구워 삶아가지고 막 자기가 막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인 것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관계다. 어떤 학위 논문에 문제가 생기면 지도 교수의 역할이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거다. 저는 이거를 교수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학생 보고 야 대학원 정도 왔으면 논문은 네가 쓰는 거야. 네가 알아서. 그럴 것 같으면 논문 지도를 아예 그냥 학교 카테고리에서 빼버리세요. 그냥. 뭐 논문 지도한다고 사람 오라 가라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논문 지도 자체를 그냥 아예 카테고리에서 빼버리든가 하지. 무슨 뭐 학생한테 이래 오라 가라 해놓고 논문은 네가 쓰는 거다 해서 자기가 물론 이제 그런 교수님도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학생이 정말 논문을 잘 써올 것을 교수님께서 바란다면, 그럼 이제 지도가 좀 편해지긴 하겠죠. 그런다면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학생의 논문 쓰는 역량을 기르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좀 확실하게 짜주던가. 평소 때는 그냥 수업만 하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논문 쓰라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논문 쓰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과 그런 카테고리를 둔 학교들도 있는 건 압니다. 학생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학생한테도 좀 책임감이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어요, 학생도. 그러니까 학생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은 더 정신 차려야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그 논문, 좀 뭐 표절 때문에, 예, 뭐 문제다, 뭐 이렇게, 그게 사회적으로 계속 있어 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표절률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표절률이 높다고 칩시다. 이 극단적인 사례예요. 표절률은 높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경우도 극단적인 사례니까 표절률은 높은데 이 논문에 학술적 가치는 있다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표절률은 높은데 우리가 평소에 뭐 예를 들어서 20% 이상이면 표절이라고 본다 칩시다. 근데 뭐 24%가 나왔어요. 표절률이. 예를 들어서 24%가 나왔어. 소프트웨어가 24%래. 그런데 이게 은근히 학술적 가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 자, 반대로 표절률을 따졌는데 7% 나왔어요. 7% 엄청 낮잖아요, 표절률이.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학술적 가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표절률로 그냥 학술적 가치가 있어도 표절이니까 이 논문 그냥 바로 리젝트 시켜버려요? 이런 경우는 소위 제가 흔히 안타까운 경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안타깝다. 이거 빨리 수정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거 빨리 수정 들어가서 이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이는 표절률을 좀 떨어뜨려 주라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학문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표절률이 이렇게 나와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전 해석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경전 해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표절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에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연구 이런 연구들 있잖아요. 아무리 베껴 써도 표절률이 그렇게 안 나와. 실험 내용을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문의 전공별로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측정하는 표절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인용이지 않습니까? 인용해서 출처를 놓쳤다거나 아니면 출처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그거를 못 잡아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절률이라는 게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논문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것은 이거는 뭐죠? 학술적 가치를 논하자라는 거냐? 물론 표절률과 학술적 가치가 비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표절률이 높을수록 학술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그러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표절률 가지고 뭐 논문이 문제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딱 보이니까. 학술적 가치를 논하자, 뭐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인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솔직히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논문 재심위원회라든가 논문을 이제 다시 이제 심사를 해보자 하면서 이제 심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는 인정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률을 가지고 덤비면 학술적 가치로 대응을 했을 때 반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학술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문제는요, 표절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학술적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들이밀어야지. 그게 뭐냐면 표절률이 높을수록 학술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 여부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되었을 때 학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 때 학술적 가치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죠. 그러면 자, 표절률이 높다 하더라도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된다면 그러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표절률이 높다 조금 지나치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는 선행연구가 차별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반드시 검증이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럴 때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는 어떤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게 정확하게 학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교수님들도 이 학술적 가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 표절률과는 별개로 학술적 가치를 논해서 이 논문이 정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술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표절률만 가지고 계속 대응을 하니까 학술적 가치는 있는데 이래버리면 표절률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은 딱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학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행연구의 차별화가 이건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신 학자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시키는 그 방법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일단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연역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귀납적인 방법도 있겠죠. 정확하게 이 추론에 의해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 선행연구의 동향에서 나온 그 이론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정말 연역적 또는 귀납적으로 추론이 되어서 나온 문제를 해결한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적어도 학자라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관점의 변환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관점의 변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예로 선행연구와 똑같은 모델을,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연구 모형의 표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똑같은 모형을 내가 투영해서 보려고 하는 그 대상이 정말 희소성이 있다면, 이 연구자밖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희소성이 있다면 모형이 같을지라도 이 대상에 대한 특수성, 희소성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1번과 2번이 결합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추론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대상이 달라지는, 희소성이 있는, 특수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1, 2, 3번은 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추론에서도 연역적과 귀납적이 또 결합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연역적이면서 어떤 부분은 귀납적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은 확인적이면서도 어떤 부분은 탐색적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결합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거의 모든 학문에서 1, 2, 3번은 나타날 수 있는 선행연구와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요거는 주로 보면 자연과학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발견이라든지 또는 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미 발견이 된 거를 내가 다시 연구를 한다든지, 이미 다른 사람이 발명을 한 거를 내가 다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요 정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연구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 교수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역할이 크게 들어가는 자기 제자의 그 논문을 잘 못 쓰는 학생들의 논문이 비록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어서 그래 뭐 실수로 출처를 좀 못 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표절률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을 받는다면 그 논문은 사실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도나 심사 과정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카피킬러라든지 터니닛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는 그때 정말 유용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 학술적 가치는 있는데 표절률이 왜 이렇게 나오지? 도대체 어디서 실수를 한 거야? 그때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해서 이 논문의 형식적인 완성도까지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사후에 이런 것들을 막 걸러내라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논문에 대한 문제가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표절률만 가지고 지금 계속 접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을 거다. 그게 뭐 나쁘다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고 한계가 있을 거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정말 어느 부분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있는 거냐,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표절률이 되게 높다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이 논문이 선행연구와 무슨 차별화가 있냐, 다시 말해서 무슨 학술적 가치가 있냐, 학교에서 쓰는 연구가 기업에서 하는 연구 보고서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는 학계에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쓰는 연구는 학술 연구 논문일 거 아니에요. 학술적이어야지. 그것도 이제 학문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기여 부분이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표절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소위 전문가라는 뭐 심사위원회에 속해 있는 학자들이 뭐 가치는 있는데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 논문이 도대체 어느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있는 건지를 설명을 해봐라. 교수님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학술적 가치가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런 뜬구름 잡는 형식의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있는지를 오히려 심사위원회에 속해 있는 교수들이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답변이 안 되면 이건 뭐 가치도 없는데 표절까지 문제가 되네. 이제 이렇게 되어야 소위 말해서 어떤 그 논문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말을 나름대로 그때 한번 인터뷰를 할 때 했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신 기자분이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아니면 이제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나 뭐 그래서 제대로 어떤 보도나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나 말이 이상한가? 뭐 하여튼 이제 좀 논문을 바라보는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점을 좀 뭐 제 유튜브니까 그냥 여기에서 한번 풀어봅니다. 썰로 한번 풀어봤습니다.